그래서 내가 생산한 밈 역시 다른 곳에서 엄청 활용을 하면은 그 원작자는 그 밈에 대한 가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 구조인 거예요. NFT가 등장함으로써 이 모든 소유권들을 다 내가 이제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가 다음 세대를 위한 커뮤니티인데 그게 이제 NFT에서도 적용이 되는 게 커뮤니티 일원들이 다 같이 그 가치를 올릴 수도 있는 거니까 주인의식을 더 많이 심어주는 거죠. 메타버스 얘기를 할 때 그 안에서 뭔가 콘텐츠를 만들고 아이템을 만들고 그걸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좀 어떻게 구성이 되고 분류되는 이 레이어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기존에는 이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 함에 있어서는 이제 최상단, 약간 유튜브나 이제 비디오 플랫폼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약간 동영상 크리에이터가 사실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랑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본인의 스타일링이나 아니면은 인플루언서 느낌으로 이제 네네. 활동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 활동을 했는데 메타버스가 좀 대두가 되면서 이제 본인의 브랜드를 직접 창작을 가상 공간 안에서 하거나 아니면 직접 나만의 게임을 만든다던가 네. 그런 크리에이터들, 그 플랫폼 크리에이터들이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확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의상 제작하는 사람도 있고 게임 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냥 모션을 따서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오브젝트를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고 이제 좀 그 밑으로 내려가서 아예 게임 개발사, 이제는 혼자서도 게임을 개발할 수 있다 보니까 혼자 이제 게임 개발하시는 개발자분도 크리에이터로 이제 활동하고 계시고, 그러고 이제 그 밑단으로 좀 더 내려가면은 아예 메타버스를 약간 구축하기 위해 나무를 디자인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성을 그려서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종류의 레이어들도 이제는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제 게임 회사들이 한 그 회사에서 다 만든다고 했을 때 이제는 그냥 그런 게 없어도 아예 나무만 만드시는 독립적인 크리에이터가 있고 의상을 만드시는 독립적인 크리에이터가 있다 보니까 우리 플랫폼과 결만 잘 맞으면은 네. 그렇게 이제 독립적으로 일을 해가지고 하나의 뭐 메타버스 서비스를 낼 수도 있고 게임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나무를 뭐 만드시고 성을 디자인하시는 분들은 특정 플랫폼에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플랫폼에 상관없이 그런 오브젝트들을 만들어서 뭐 판매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보편적으로는 지금 이제 얼리얼 엔진이나 이제 유니티 같은 그 게임 소프트웨어, 네네. 게임 엔진 엔진, 소프트웨어 네. 베이스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이제 3D 아트 쪽을 해오시던 분들. 그래서 VFX 효과 연출이나 그런 네. 것들이 이제 메인 잡이고, 서브로 이제 본인들의 이제 역량 강화를 위해 취미로 이제 그려놓은 이제 나무나 이제 그런 네네. 오브젝트들을 판매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거를 사는 주체는, 그러니까 구입하는 주체는 어디인 거예요? 게임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나 게임 만들어 보고 싶어 했을 때 근데 나무를 못 만들겠어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이제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테스트 삼아 무언가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 일종의 벼룩시장 같은 그쵸, 느낌이네요. 그쵸. 그러면은 이분들이 더 많은 콘텐츠를 사실 공급을 해야 플랫폼이 잘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위해서 플랫폼이 해야 될 역할이 있을까요? 그냥 원색적으로는 돈을 잘 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약간 플랫폼 수수료 비중을 최소한으로 낮춰가지고 네. 크리에이터들을 모으고 그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좀 많이 활성화가 되면은 거기에 이제 뭐 프리미엄 상품을 붙인다던가 아니면은 구독제로 이제 변경을 한다던가 그런 형태로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이제 강의 시장이나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이제 OTT 플랫폼들이 하듯이. 근데 일단 근원적으로는 크리에이터들이 돈을 잘 벌어서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내 수익이 크리에이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보장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다 보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장할 수 있는 그 공간, 그 수익적인 보장이 가장 크지 않을까. 그러고 이제 계속 만약에 새로운 플랫폼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튜토리얼이 사실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튜토리얼이라고 하면은 그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네네. 튜토리얼이요? 그래서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도 로블록스 스튜디오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네. 게임을 제작하는 A to Z까지 다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읽으면은 너도 게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었는데 사실 사람들이 많이 안 읽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좀 도큐멘테이션화가 되게 잘 되어 있는 서비스들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플랫폼이 해야 되는 것 중에서 이제 툴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네네. 물론 외부에서 직접 만드셔서 갖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그러질 못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니까 그런 툴을 더 이용자들이 쉽게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고 뭐 그런 차이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통은 웹 디자인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예전에 이제 윅스라든가 아이맵 같은 서비스들이
커머스 셀러들한테 엄청 큰 각광을 받았던 게 네. 어떻게 보면은 간편하게 웹사이트를 도메인 연동도 그냥 뚝딱 완성할 수 있어요를 엄청 주장을 해왔었잖아요. 사실 지금 메타버스로 넘어갔을 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오브젝트들 쉽게 배치할 수 있고 여기서 스크립트 코딩 같은 거 코딩 필요 없이도 네. 만들 수 있어요. 노코드, 다만 네. 이제 개발자분들이 코딩을 하고 싶으면은 우리가 그 스크립트 같은 건 열어줄 수 있다. 그래서 그 허들은 엄청 낮추되 개발의 지식에 대한 난이도에 따라서 이게 FPS 게임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일반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쇼핑몰 정도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레벨이 잘 나뉘어진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펙트럼을 좀 넓게 네네. 오히려 가져가는 게 노코드 환경으로 쉽게만 하는 게 네네.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능력 있으신 분들은 거기서도 굉장히 또 화려하게도 만들 수 그쵸.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또 중요하다. 예시로 들었을 때 이제 마인크래프트에서 건축물을 만든다고 네네네. 했을 때 일반적인 목재 집을 만들 수도 있고 네네. 그 마인크래프트 안에서 최근에는 아예 포켓몬 게임을 구현을 하거나 컴퓨터를 구현을 해가지고 실제로 컴퓨터가 돌아가는 걸 이제 마인크래프트에 있는 블록을 활용해서 만든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아, 그럼 뭐 CPU라든지 그런 거를 네네, 블록으로 CPU도 만드는 거예요? 블록으로 다 만들어서 돌릴 수 있게. 그래서 이게 사람이 사고하는 거와 활용하는 거에 따라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생각하는 대로 네네.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네요. 이제 플랫폼이 상당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뭐 수익도 많이 배분해야 되고 개발 툴도 굉장히 네.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운영하는 플랫폼 회사는 이거를 돈을 좀 어떻게 벌어야 되나요? 수익을 뭐 점점 줄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네. 그리고 뭐 광고 같은 것도 사실 받기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직은 뭐 그 세계 안에서 광고를 하는 거에 좀 거부감도 있을 것 네. 같고 플랫폼들은 어떻게 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좋은 거는 그 중개자, 약간 중간 다리의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해 나가는 게 사실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 또 최근에 이제 굿즈랑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을 때 네. 맵이나 그 전시 공간은 로블록스에서 디자인을 했지만 아이템들은 그 룩 뱅가드라는 크리에이터가 직접 생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크리에이터를 이어주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브로커 수수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네. 이렇게 연결을 해줌으로써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기업에게 부과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대표적인 크리에이터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연결 받을래? 연결 받으려면 근데 너 우리한테 1억 줘야 돼. 그런 식으로 약간 소개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회사 자체가 MCN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크리에이터의 풀을 네네. 예전에는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는 자체 MCN을 두고 있는데 사실 MCN의 역할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그 플랫폼 회사가 어떻게 보면 그 키를 쥘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MCN이 네네. 네네. 그 안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을 자신들의 소속으로 놓고 그걸 소개해주면서 그쵸. 피를 받는 네. 비용을 받는 게 꽤 큰 비즈니스가 될 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니면은 약간 틱톡도 그렇고 스냅챗도 그렇고 크리에이터 마켓플레이스라는 비즈니스 어드민 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렌즈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스냅챗이 자체적으로 생산 안 해줄 거고 너네들이 알아서 이 크리에이터들 결에 맞는 크리에이터들을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아예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어 놓고 그 크리에이터들이 직접 본인의 나는 이 AR 렌즈 필터를 제작하는데 평균 이 정도의 비용을 받아 이렇게 명시를 해놔서 결이 맞는 크리에이터들을 이제 찾아서 뭐 비즈니스 컨택을 한다던가 근데 이제 그 중개하는 데 있어서 열람권이나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수수료를 플랫폼사가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아까 그 광고 노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네.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모델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 보기 싫어? 광고 보기 싫으면 프리미엄으로 결제해. 구독해. 네. 예. 아니면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 크리에이터가 되는 거는 너가 이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월 정기 구독제로 바꿔야 돼. 그래야 너가 이제 프리미엄 레벨로서 크리에이터 활동을 할 수 있어. 사실 로블록스가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의상 제작을 하고 싶으면은 내가 그냥 신청하는 게 아니라 그 프리미엄으로 등급을 올려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 툴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네네. 그래서 이 의상 제작 툴을 이용하려면은 로블록스 프리미엄에 가입해서 정기적으로 약간 디자인을 뽑아낼 수 있다. 그런 거에 대한 또 레벨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장 크게 플랫폼 회사에서 가져갈 수 있는 어드밴티지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 정도만 가져가도 충분히 훌륭한 시너지가 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통해서 만들어진 콘텐츠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거를 소위 보호할 수 있는 수단 혹은 이걸 나의 자산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수단이 NFT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뭐 NFT 기반의 뭔가 창업을 하신 상황으로서 이게 일단 맞는 얘기인지 그리고 NFT가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NFT에 대한 개념을 정말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저희가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은 그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되게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 이미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저희가 발표 자료에 활용한다든가 그랬을 때 모나리자의 그 저작권 수요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실물이 있는 작품들에 대한 수요가 이미 폭발적이다 보니까 이걸 소유하고 있으면 그 소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었는데 디지털 저작물은 그게 보장을 거의 못 받았어요. 근데 NFT가 등장함으로써 이 모든 소유권들을 다 내가 이제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산한 밈 역시 다른 곳에서 엄청 활용을 하면은 그 원작자는 그 밈에 대한 가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익화를 할 수도 있고 내가 이거의 원작자다라고 좀 주장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증명서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NFT는. 좀 궁금한 게 이 NFT가 디지털 자산을 증명하는 수단이다. 이거는 뭐 이해를 하겠는데, 근데 밈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내가 만든 밈을 NFT로 등록을 해놨는데 뭐 여기저기서 막 쓰여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일일이 다니면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다 추적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추적이 되지는 않는데 그 밈의 가치가 오르는 거죠. 많이 소비를 하면 할수록. 미술 작품도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가 소유는 못하지만 이 미술 작품이 뭔지는 알면은 네네. 그거에 대한 그 사람들이 이제 갖고 있는 가치 평가가 좀 달라지는데 온라인 공간에서 그렇게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밈에 대한 저작권은 나한테 있는데 수천만 명 있으면은 그 밈에 대한 저작권 역시 파급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한정판처럼 딱 하나만 이제 저작권자라고 이제 그러니까 소유권자라고 내가 약간 얘기할 수 있다 하면은 그 사람만이 크레딧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그를 통해서 뭔가 수익이 발생하면 그거는 저작권을 주장해서 네네. 가져갈 수 있는 거다. 그러면 NFT로 자산화할 수 있는 게 뭐 어떤 것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디지털 미술 작품들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케이스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네네. 이제 디지털 보증서를 이제 NFT로 발급을 하거든요. NFT로 발급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어떤 사용자들이 썼는지를 알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유명 인사라든가 셀러브리티들이 사용했던 명품이면은 그 명품에 대한 가치는 훨씬 더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아이돌들이 자선 경매나 그런 거 했을 때 이제는 NFT로 그거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다 보니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띠는데 그런 형태로 이제 판매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안 그래도 최근에 당근마켓인가 뭐 태연이 입은 트위드 자켓이 네네. 뭐니에서 막 난리 난 적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창업을 하신 게 NFT 바탕으로 말씀하신 대로 명품 중고 거래를 할 때 디지털로 좀 보증을 네네. 하는 그런 모델이신데, 근데 NFT가 결국 말씀하신 대로 뭐 디지털 작품, 명화, 뭐 유명한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뭐 스포츠 선수들 명품 이렇게만 굉장히 희소한 제품에만 좀 적용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그냥 제조 기업이라든지 일상적으로는 좀 NFT를 좀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약간 비슷하게 만든다고 했을 때 한정으로 이제 제작된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시리얼 넘버를 일단 부여를 할 수 있으면은 이게 처음 생산된 텔레비전입니다. 아니면은 스마트폰입니다. 하면은 그 가치가 사실 파급적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도 스티브 잡스가 처음 이제 출시했던 아이폰의 가치와 거의 네네. 동일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1호다라고 명기를 해놓으면은 사실 그거에 대한 가치가 진짜 남다른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박물관에 있어야 할 그 역사적인 제품이 내 손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경매로 내놓았을 때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띈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전에는 그걸 이제 종이 증명서로 다 만들어줬는데 사실 종이 증명서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를 NFT로 옮겨서 네. 저장을 해놓는 거고. 네. 아니면은 그냥 제조사 같은 경우에 훨씬 더 좋은 게 NFC나 이제 그런 태그 칩 같은 것들을 이미 그 디바이스 안에 넣어 놓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휴대폰으로 갖다 대면은 당신이 이번에 이 1호의 주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환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굳이 뭐 1호가 아니더라도 뭐 저희가 냉장고도 중고로 사고 팔고 뭐 네네. 전자레인지도 사고 팔고 하는데 거기에 다 심어 놓으면은 그냥 중고 거래할 때 갖다 대면은 이게 정말 내가 세 번째 사는 게 사람이 맞는지 그렇죠. AS 한 이력은 있는지 그런 것도 나오게 할 수 있는 네, 건가요? 그런 거에 대한 이력 추적 역시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무형 자산의 가치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산을 소유한다고 했을 때 가치 평가를 사실 미술품도 비슷하게 하잖아요. 보통 이제 미술 작품이 누군가 죽고 나서 희소 가치가 오르는 게 더 이상 생산이 안 된다는 건데 그걸 이제 똑같이 제조업이나 다른 데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최초로 샀을 때는 그렇게 큰 가치가 없을 수 있겠지만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순간부터 좀 큰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주식에서도 작전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사가지고 네. 그 확 올리고
다 같이 되팔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NFT의 가치를 다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가 다음 세대를 위한 커뮤니티인데 그게 이제 NFT에서도 적용이 되는 게 이 커뮤니티 일원들이 다 같이 그 가치를 올릴 수도 있는 거니까 주인 의식을 더 많이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처럼 제품 브랜드 앰베세더 아니면은 뭐 IT 블로거 그런 블로거들의 의견이 그렇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냥 커뮤니티에서 얼마나 이제 이게 바이럴이 되고 유명해지는지가 사실 큰 관건인데 실제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콘텐츠도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에서 완전 바이럴이 돼가지고 글로벌한 열풍을 이제 끌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사실 다른 산업군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성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NFT로 많은 것들을 자산화하고 메타버스에서도 많은 것들을 NFT를 통해 자산화를 할 수 있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메타버스에서 자산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게 레이어 같이 좀 구분이 가능할까요? 이게 그냥 단순히 제가 소유하고 있는 게임 아이템들도 이제 아이템을 아예 NFT화 시킬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소유하고 있는 땅, 그러니까 원래 동물의 숲 같은 경우에도 저의 그 집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부동산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고 그걸 갚아 나가야 하는 구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하나의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의 개념으로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자산화 시킬 수도 있고. 네네네. 근데 옆에 갑자기 삼성이나 LG에서 편집숍을 이 가상 공간 안에 네네네. 열어요. 그러면은 제 옆에 있는 땅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형태의 이제 가상 부동산 경제가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그냥 디지털 공간에서 만든 예술 작품들이 갑자기 이제 크게 좀 각광을 받는다던가 실물 경매에서 고부가 가치로 판매가 된다던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커뮤니티에 의해서 100개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 100명이서 단체로 우린 이거 팔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안 팔 거다 했다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100명이 내놓는다. 단체로 이제 내놓을 수도 네.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이제 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중에 메타버스 상에서는 멤버십으로도 활용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VIP 카드 같은 것도 연회비를 내듯이 NFT도 이걸 소유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간 안에 이 카드를 구매를 해야만 너가 나중에 이 블랙 멤버십을 누릴 수 있다. 이런 형태로도 활용이 되지 않을까. 네, 지금까지 저희 긴 시간 동안 뭐 Z세대에게 들어보는 Z세대지 않을까 거의 컨텐츠가 그렇게 됐는데 Z세대의 특징을 정말 좀 제대로 더 재밌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메타버스에 있어서 실제로 기획을 하시고 분석을 많이 하신 경험을 통해 얻은 뭐 아바타라든지 특히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또 저희가 알게 된 것 같고 그리고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와 NFT에 대해서도 조금 들어봤는데 Z세대 다음이 알파세대라고 하셨잖아요. 네. 알파세대가 몇 년 더 나이를 먹고 나서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들에 대해서 좀 들어보기 다음에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